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도시 중 한 곳이죠. 유정복 인천시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유 시장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에 모신 이유는 이제 인천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APEC 정상회의가 뭔데 이렇게 유 시장님이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이렇게 MBS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APEC 아닙니까? 예. 여기선 미국, 일본, 중국, 또 한국을 비롯한 21개국의 국가의 국민 수가 전 세계 국민의 40%고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의 60%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우리도 회원국이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이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부 관계자 예. 또 기업들 해갖고 6천 명 이상 여기에 미디어 각 기자들 해가지고 6천여 명 이상이 약 100일 동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경제적인 논의를 하는 이런 예. 협력체가 바로 APEC입니다. 네. 이것을 내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예.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하느냐 할 것이다. 이런 네. 문제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선정도시로 갖고 있는 6월이면 이제 것입니다. 결정이 될 그러면 거다. 대한민국이 내년에 APEC 정상회의 100일 동안 열리는 아주 큰 국제 규모의 아주 중요한 행사죠. 특히 외국 정상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의전 문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이거를 개최하고 싶은 국내 도시들은 어디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예. 제주, 제주도.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삼파전. 3개 도시가 유치 신청을 예. 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언제 결정이 되는 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 여기에서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고 현장 실사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PT를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가서 했고, 예.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에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모든 거 이제 끝났고 이제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게 사실 지난번에 2005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열렸었고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이 그중에서 가장 차별점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APEC 정상회의를 하는 목표, 이유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인천이냐 제주냐 경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회의가 네.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아주 안전하게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는 도시 여건을 갖춰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APEC이 목표로 하는 이런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천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런 큰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 우선 회의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예. 회장이 있어야 되죠. 예. 인천은 이 정상회의, 강요회의, 그다음에 각 전문가 회의, 그리고 미디어 센터 이것까지 정도 컨벤시아 한 건물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ADB 아시아 개발은행 ADB, 총회도 여기서 했잖아요. ADB 총회도 예. 했고요. 많은 국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숙소입니다. 네. 여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우리 인천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15,000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상들이 이제 체류할 그 공간, 네. 소위 말하는 프레지던셜 스윗 예. 이것을 인천은 39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요새 인천에 좋은 리조트들도 많이 네.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9개의 이 프레지던셜 스윗은 이 정상들을 모시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뭐 이것을 다시 시설을 개선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런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네.
접근성,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공항이고 많은 비행기가 장기간 거기서 네. 주면 주기할 수 있는 체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상들을 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회의장까지 20분 내에 도착하는 이런 그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이것은 경호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뭐 완벽한 상황이고 네. 또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대회를 치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만큼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준비되어 그것은 있다. 사실입니다. 에이펙 네. 정상들과 윤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도 좀 있으려면 서울하고도 좀 그런 가까워 부분도 있어야 장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딱 거기서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예. 정상회의는 당연히 회의장에서 하고 뭐 용산에도 할수 그다음에 있고. 대통령하고 양자회담도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은 서울하고의 접근성은 뛰어난 이 장점이 되는 것이죠. 예,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그 경제 유발 효과 네. 이게 이제 분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약 2조 정도의 경제 유발 예. 효과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사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는 인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 인천의 가장 적합지로서의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프라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거든요. 그 도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한 100여 년 전에 재물포항 개항으로 그 작은 어촌 마을이 이와 같은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적인 도시가 됐고 네. 또 이것을 보고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여기에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것이지 네. 이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인천시거든요. 네. 바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아시아 태평양 그 대국들이 네.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이펙이 목표로 하는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경제 그리고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즉 에이펙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 정상회의를 하는데 손색이 없는 완벽한 시설과 네.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유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무조건 인천에서 개최가 돼야 되겠네 네, 이런 준비가 생각이 다 드는데 물론 되어 있는데요. 제주나 이제 경주 분들이들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뭐 그건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 유 시장님. 얼마든지 같이 주장을 하자. 예, 예. 네. 다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측면에서 자연 경관의 문화적인 문제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도 이거는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 역사에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바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또 하나 유치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죠. F1 그랑프리를 인천에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경제적인 효과 때문일까요? 인천시에서 뛰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F1 경주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F1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뭐 자동차 경주 대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 3대 스포츠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매니아층도 월드컵과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예. 그런데 이 경기는 한 번 열리면 5년 전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올림픽이나 이것을 좀 월드컵 설명하려면 같이 제가 일회성이 아니다. 네, 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실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와닿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모나코를 갔다 왔지만은 예. 모나코가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시국입니다. 예, 바티칸 예, 작은 예. 시국인데 그 대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이 오고 숙박료가 무려 수십 배 뛰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모나코는 F1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경제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고 1인당 소득이 24만 불입니다. 모나코가. 예. 이런 정도의 그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스포츠 측면에서도 대단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2030년대까지 국제 스포츠가 없습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없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그래서 이 F1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를 더 세계적인 무대로다가 한번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를 통한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 예.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열렸는데 30만 명이 당일날 와갖고 약 1조 7,500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누렸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먹고 쓰고 가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게 있지 않아요? 이거. 이게 예.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영암에서 예. 경기장 서킷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장 서킷이 있고 도심 서킷이 있습니다. 경기장 서킷을 했는데 이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영암이 사실상 지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암을 보고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냐 하는데 인천의 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인천은 이 세계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비행기로 오는 겁니다. 분해해서 조립하는 건데 와서 여기서 경기를 치는데 단순하게 경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숙박과 편의시설과 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네. 새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돈이 적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임시 가설 건축물을 갖고 관람대를 만드는 거고 네. 또 철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경쟁력 부분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네. 그 대신에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은 오히려 더 스릴은 더 예.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금 열리는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이 도심 서킷이 전 세계 한 6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앞서 말씀하신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국내에서 경쟁. 경주, 제주와 이렇게 국내 도시들과 그러니까 세계 도시 인천을 포함해서 세계 도시가 경쟁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름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 F1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착에 따르면 그 조직위에서 뭐 조직이라고 그러네 거기서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경쟁해야 F1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도 경쟁 구도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도시가 아니라 네. 아시아에 지금 약 8개 도시들이 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정부 관계자, 왕실과 뭐 국가 수반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적인- 나라와 예. 경쟁을 예. 해야 되는 그런데, 상황이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한 결과 현재까지 인천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적합한 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더욱더 현장 실사, 그다음에 비교 검토, 네. 그다음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협의 이런 예. 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안에 네. 이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나코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직접 관계자한테 어떤 분위기 같은 거 들으신 네. 건 없으신가요? 모나코 이제 인천의 최고 유치에 대한 책임자들을 가능성이라든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네. 스즈카에서 이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첫 번째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이런 여건과 이걸 얘기했고 여기 F1 관계자들이 인천에 왔습니다. 예. 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이다 하는 거는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네. 그러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로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혹시 우리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이제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뭐 물론 제일 앞장서서 발벗고 뛰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엄청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에 예. 대한
승인을 받고 또 재정 지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올해 안에 F1 그랑프리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인천? 욕심보다도 인천이라고 하는 예. 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다 않겠습니까?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F1을 통해서 인천만이 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3대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제 스포츠에 있어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야 되고 에이펙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천이나 제주나 경주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얼마-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제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걸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제 정하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에 밀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에이펙 정상회라든지 F1 그랑프리라든지 분야는 다르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과 견주는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천이? 제가 인천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 글로벌 탑 10 시티 인천을 지금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에 1883년 재물포항 개항으로 제1개항을 통해 갖고 우리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킨 인천 아닙니까? 예. 네. 근대화의 시작이죠. 뭐. 시작이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돼서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고 또 이제 예. 발전을 이루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천이 지금 인구 300만을 넘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제2의 경제도시가 됐거든요. 인천이. 부산이 아니고 인천이군요. 인천이. 예, 예. 인천이 서울 다음에 제2의 경제도시입니다. 지금 지역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했으면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 탑10 시티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어느 도시하고 견줘서 손색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물론 F1이나 에이펙이 그 모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온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투자 유치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작년에 이제 재동포청이 유치돼서 우리 700만 재동포에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인천이 됐지 예, 않습니까? 이 재동포들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한상이라고 부르는. 한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그 미주 한인 회장장들 예, 예. 모두 만나서 네.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센터도 인천에 건립하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재동포들의 인천에 아주 거주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한인 문화타운, 재동포 문화타운을 지금 건립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네.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인천의 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워낙 이제 지자체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른 것도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데 말을 아끼시는 건지 아니면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인천시장 아닙니까? 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의 발전으로서 제가 가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고 있다.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를 갖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1억 플러스 아이디엠이라는 저출생 대책도 발표하고 맞아요. 또 인천시에 정말 필요한 행정체대 개편도 다 완성을 하고 이런 일들로 정부하고 관계없이 풀어나갑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뭐 자주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도 하셨고 인천시장도 지금 이제 2번 하시고 뭐 다 하신 거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한 자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제 개인의 정치적인 뭐 목표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이거는 진짜 시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미래를 열어가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을 연기하고 수술을 미루셨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어가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라고 합니다.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정부도 죄송합니다. 그 죄송자가 우리 애들을 살리진 않잖아요. 당신네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프다면 죄송하다는 말만 갖고 시간을 끌고 지금 벌써 접어들었으면 좀 있으면 5개월도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우울증,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불안감에 잘못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입니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강경한 소수는 집단.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4개월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성주입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하루 앞서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먼저 휴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환자들로서는 이런 휴진 예고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췌장암 환우들을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보고 있다는 환자분들은 30%는 좀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70% 가까이가 지금 예. 비정상적인 진료 상태이고 뭐 신규 환자 거부, 그다음에 뭐 수술 취소, 그다음에 뭐 지방 또는 의지차 병원으로 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예. 그 어렵다는 암도 사실은 그나마 치료가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증 암 환자들이 이런 치료의 시기가 이렇게 밀리고 거부당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들은 차질 없이 진료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 교수님이 정말 어느 나라 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뭐 여러 언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증 환자나 뭐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마치 그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지금 환자들의 지금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거든.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 선생님들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예. 내시경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뭐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외래 환자들을 신규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들은 더 한산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산하다는 거는 네. 실제적으로 당일날 외래 받으실 일부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량이 줄어들었더니 당연히 환자들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한가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70% 정도의 환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료 차질이 생겼는데 그거를 마치 경증 환자들이 좀 줄어서 마치 한산해지고 좋아졌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전히 피가 크다. 회장님, 네. 사실 이제 이게 누가 더 잘못했냐를 지금 이 시점에 논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사들과 이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제 의사들과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타결을 봐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사들 보시기에 이제 환자 쪽에서 보시기에는 의사들이 좀 과도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의료 개혁이라든지 의대 증원 문제를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양쪽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다가 사실은 다 하루빨리 뭔가 양보를 해서 협상을 좀 해달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지금 4개월째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전무한 상황이고 네. 예. 어쩌겠는가 의대생들 부모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좀 더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미래 환자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의료계에서 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 환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바꿔 생각하면 저희 환자들은 그러면 그런 시각이라면 지금 이번에 이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 정원을 통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 그다음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저희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미래 의사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초창기는 정부 측도 너무 이게 물어붙이지 않았느냐, 의료계도 좀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와서 왜 정부 쪽에서도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묻지 않겠다, 네. 허물을 묻지 않고 전부 돌아오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 정도면은 정부가 많이 양보하고 의료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출구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장외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수없이 언론 발표 때마다 환자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환자들은 좀만 참고 기다려라. 네. 참고 기다리는 기준이 저희가 특히 중증암 환자들은 감기 걸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벌써 120일 가까이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유지해놓고 아직도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네. 죽음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네. 차후에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나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다고. 예. 지금 18일부터 시작될 집단 휴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 단체들도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그 몇몇 네. 소아병원과 그다음에 내전이 수술 그런 지원센터 협의회체 이런 데서 다행스럽게 이번 불법 추진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에는 저는 정말 참 의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일부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의사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18일 날 예. 집단 휴진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참 의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여러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암환자 권익협의회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환자들의 걱정 또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 편을 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거를 환자분들 또 환자 가족분들이 반길 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만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의사들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파업에 동참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유가 있고. 이 의정 갈등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국회가 중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실타래는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의사들이 대화 테이블에 빨리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장외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을 향해서는 심지어는 뭐 법원에 대해서 판사 개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의 어떤 그 직역의 이익만 관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의사 집단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 문제를 백지화하는 걸로 관철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의료계의 승리일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의료계의 현안들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의료계도 길게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렇게 그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부도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좀 의사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의대 증원 숫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수가 문제도 그렇고 의료 계획 문제를 조금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너무 지나와서 이제는 뭐 그런 후회를 해봐야 만시지탄에 불과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좀 너무 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쉬움이 뭐 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처음에 제시했던 안에 비해서 많이 양보도 했죠. 2,000명 고수를 이미 포기를 해서 내년도 의대 증원부는 이미 2,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여러 번 보내면서 대화 테이블로 의료계를 이끌어내려고 했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가정해봤을 때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의대 증원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인가 늘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대화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 원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아마 역시나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을 의료 계획을 것이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좀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단체들도 여럿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파업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만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이런 병원 협회에서 뭐 우리는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나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의료 계획을 강행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기가 된다.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면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오히려 2,000명에서 조금 후퇴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그럼 다시 백지 상태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 대화와 설득의 자세로 나온다면 의사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예. 합의점을 찾는데 협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내년도 입시 모집 요강이 모두 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이제 특단의 상황이다. 대책을 세워야죠. 입장입니다. 2,000명 정원해서 가르칠 교수는 어디 있으며 또 지금 올해 지금 전공의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을 것이며 유급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몇천 명, 2,000명 플러스 지금 전공의들까지 어떻게 지금 의료교육 체계에서 감당을 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니 네. 정부도 이제는 좀 한 발 후퇴해서 이제 전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빨리 정상화되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예. 해서 이해관계자들 부르고 정부도 와서 네. 국회의 중재 노력에 협조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근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러 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총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증원에 찬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정원의 아니면 찬성이죠. 그 그러나 2,000명 찬성은 아니다. 그렇죠. 증원은 찬성이지만 그렇죠. 2,000명은 아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라든지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한 정원이 전제되는 정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적절한 타협 수준에서 또 우리나라 의료 교육 체계가 감내할 정도의 준비 정도에 맞춰서 네. 단계적으로 정원해도 충분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이제 의료 문제는 이제 정리를 좀.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작심한 듯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과연 여론 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입니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을 향해서도 아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 의원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화가 많이 난 것, 또 사법부, 재판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거, 뭐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6번째로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언론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이화영 씨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낸 거를 언론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기소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이 마치 검찰의 주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요.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자료나 입장들로 보면 많이 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한다? 예, 언론들은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하고 특히 그 1심 판결은 안부수라는 김성태, 이화영과 대북 사업과 관련된 공범의 공판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 즉 이 사건은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 아니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그런 판결이 났는데도 왜 그런 판결은 네. 지금까지도 보도하지 않았고 또 이하영 판결로 해서 1심 판결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다시 그 상반된 판결도 다시 재조명해서 국민들이 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1심 그 판결 중에서 이하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만 그렇게 연일 강조해서 보도하느냐에 네. 대한 균형 있는 언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네. 하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한 이렇게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근거들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재판부가 왜 다른 판단을 내렸느냐라는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을 했으면서 왜 1년 전에 있었던 다른 재판에서는 주가 부양 때문에 대북 송금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동일한 재판부가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고 예.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서 판결을 작년에 했던 곳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판결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작년 5월 23일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화영 지사 사건에서 그 판결에 사용이 된 국정원 문건 네. 49건이 있는데 그걸 검찰이 입수하는 것은 작년 5월 22일입니다. 예. 당연히 안부수 회장 사건은 제출이 안 됐겠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증언을 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 10월 11일이에요. 예. 당연히 안부수 회장 사건에는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다르고 증인이 다르니까 네.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안부수 회장 사건은 수원 고법에 올라가서 기일이 추정돼 있어요. 추후 네.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수원 고법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원 고법에서 그것은 사실관계 일치시켜서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그 대북 사업을 위해서 대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 경기도 스마트팜 그 사업 비용이 북한에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에서 그 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것까지는 사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안부수 회장 사건 판결을 계속 언급하는 것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안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지 못했는데 추후에 다시 이 부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방금 반박하시겠습니까?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측면이죠. 예. 그러나 안부수 작년의 재판에서도 예.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과 안부수의 작년 판결에는 같은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측면들은 왜 이번 1심 이화영 재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라는 항변은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심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는 1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자, 쌍방울은 북한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북한 아태위와 두 번이나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존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다. 또 김성태를 건실하고 중견 기업인이다 하는 그런 또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조폭 출신에다가 불법 사채, 불법 도박, 심지어 주가 조작까지 쌍방울 인수에 의해 한 정황으로 재판까지 받았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을 만한 일관된 진술이다. 또 건실하고 능력 있는 중견 기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만 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1심 재판부에서 김성태의 진술을 너무 믿지 않았느냐. 심지어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에는 플리바게닝 의혹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 재산 도피죄를 빼준다든지 국가보안법 문제도 빼준다든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다든지 등등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 많은 김성태 회장은 많은 믿고 또 그와 반하는 여러 가지 국정원 문서라든지 증거들이 제출되고 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왜 전혀 인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이 재판은 문제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쪽의 주장이 조금씩 상반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화영 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 하나, 그리고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아는 사이냐, 뭐 전화 통화를 한 사이냐 아니냐, 뭐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만은 그 두 가지가 좀 사람들에게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 보고받은 적 없다, 김성태 회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걸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 그렇습니다. 뭐 1심 판결문에서도 이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 그룹 뭐 김성태, 뭐 방용철 등등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 심양에서 이제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날을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먹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같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 김성태 회장이 제가 이번에 500만 달러 대신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전화통화 연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해줘서 김성태 회장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조선아태위하고 같이 개최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1회 대회는 경기도에서 열렸고 2회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 회장이 또 북한의 리오남한테 70만 달러를 줘요. 그러고서 그날 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했다는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법원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걸 인정을 했고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말대로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100억대 사기범인 거예요. 김성태 회장을 기망해서 경기도에서 다 알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북한에 갖다 주게 한 100억대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하면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장 고소해야죠. 사기로 당장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경 사기로? 물론 무고의 위험을 안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해서 모른다라고만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주장이 이제 사실 검찰 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우선 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아는 사이냐?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100억을 북한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그 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김성태 회장이 대납을 했다면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를 통하든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해야 정상이고 또 대면을 만나서 해야지. 되죠. 대면을 당연하죠. 해야지.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2차례 했다는데 그것도 직접 통화가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간접 통화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2차례. 과연 그러면 정치인이 가까운 측근들이나 참모들이 전화가 왔을 때 또 바꿔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죠. 그중에서 만약에 통화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일 뿐일 것이다. 만약에 술자석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통화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보고를 한 사람이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작년 9월 이후부터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 이와 관련된 대납과 관련된 것은 보고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보고를 안 했다는데
그럼 그 말을 믿어야지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거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잘 아는 사이고 그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고 전혀 관련이 없음이 지금 드러난 사건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예, 그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또 관계되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죠. 이미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1월 31일에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요. 네. 뭐라고 하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그 김성태 회장 간에 서로 대리인을 보내서 모친상에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도지사 비서실장이 와서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했고, 김성태 회장 쪽에서는 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이 이재명 그 도지사 쪽에 조문을 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 당시에 그 대리 조문을 했다고 언급이 된 이재명 그 도지사 비서실장은 23년 1월 31일 이 증언이 나오고 2023년 3월에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두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유서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거 말고도 뭐 정자동의 이제 호텔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 문제도 코앞에 석잔데 네. 계속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이건 누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맞는다면 이게 뭐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사람이 예, 하는 게 배당을 아니라 했다고 이제 전자배당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세간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당연히 좀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수원지법에 지금 부패전담부가 형사 11부하고 형사 14부 이렇게 두 개가 네. 있으니까요. 네. 확률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 걸리는 50%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빨리 재판에서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심리를 해서 가장 오랫동안 심리를 했고 잘 알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재판받는 것이 낫죠. 네.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번에는 당연히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불리하죠. 보시나요? 같은 공범의 사건에서 어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이 본질이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판결 이하영 부지사 판결은 아니다,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27조 4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어떤 판사든지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방북 대납 사건이다라고 규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사건을 배당한다. 이것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전자 입찰로 배당이 됐다 하지만 네. 이것은 바로 재배당돼야 되고 조정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민주당 의총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서는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그 대북 송금 수사한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메시지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심으로 그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판결 나온 건데 벌써부터 이러면 이거는 명극기 부대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알짜 상임위,
핵심 상임위라고 아닙니다. 그 불리는 남은 7개 상임위도 그렇기는 다 하지만 중요하고 네. 알짜 상임위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상임위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법사위 그런 법사위나 운영위, 정무적으로 과방위, 필요한- 예, 이런 걸 다 이제 정무적으로 필요한 민주당이 상임위일 뿐이죠. 가져가고 나머지 한 7곳 정도 남은 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합의해서 원구성을 해서 22대 국회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바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비공식적인 여야 간의 협상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 반 동안이나 여야가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총선의 의석 비율대로 11대 7로 네. 나누자라고 해서 또 11대 7로 나눠서 합의가 안 되는 11개를 저희 야당이 먼저 네. 구성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뭐 비율대로 치면 11대 7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법사위라도 좀 달라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못 주나요? 그것은 22대만 놓고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21대 국회 과정에서 특히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난 뒤에 과연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정말 되는 일도 없는 정말 식물 국회의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생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법사위 넘어가면 이 법사위원장이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은 가고. 그래서 직회부를 또 야당이 합니다. 또 직회부 하는 과정도 또 절차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또 대통령은 또 부결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죠. 네.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가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법들이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21대 국회는 뭐 하느냐? 그 뭐 하느냐의 핵심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그 권한을 너무나 악용해왔기 때문에 네. 무력한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로 전락하지 않았냐 네. 하는 반성 속에서 이제 22대 국회는 좀 책임 있게 개혁 국회, 네.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네. 속도감 있게 법안들을 처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 네. 11개 가져가야 의원을 된다. 구성하고 먼저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당답게 이제 예. 책임 있게 다시 들어와서 같이 원 구성을 협의해야 된다. 아니 식물 국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갔다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어제 법사위 열어서 뭐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배당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계속 압박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네, 잘 알겠습니다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속 다그치잖아요. 아니 저 처장님 알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지금 국회 법사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고 이게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헌정 관행을 2004년 이후로 20년 동안 정립되어 온 헌정 관행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1대 국회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18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던 그 전반기입니다. 예.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주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서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겪으셨었어요. 자, 그런 사례를 되돌아보면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네.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최소한의 그 균형 장치를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문제는 이제 이 행정부예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식을 갖고 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장관들을 자꾸 부를 경우에 우린 장관들 나가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약간 일종의.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나? 국회 상임위에서 장차관들 부를 때 행정부의 이 관료들이
당뇨들이 나오지 않는 게 맞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국회가 그 여야가 모두 들어온 가운데 예. 국무위원을 놓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국회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정상화가 될 것이고 뭐 국무위원들도 자연스럽게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무슨 뭐 청문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제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예.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안 나오면은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의 사법화를 뭐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예. 입장에서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죠. 계속 국무위원들을 뭐 안 나오면은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다운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21대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선이 끝나고 2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잘하나 뭐 그걸 여론조사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으니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30%대 벽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물론 이제 이 총선이 끝난 이후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외에는 일반적인 많은 그러니까 중도층이랄까 이런 분들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민주당 이제 핵심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우선 뭐 야권 전체의 지지율로 보면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국민의힘을 10% 가까이 앞서가고 있죠. 예. 전체로 보면 야권 지지가 훨씬 더 많은 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 지지도가 잠시 하락한 것은 뭐 당내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과 함께 그 지지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의 편을 더 들어줄 것이다. 예.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특검이라든지 등등의 개혁적인 입법들 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법 등 이런 민생 그 개혁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의 표출이다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런 민생의 성과를 내고 또 개혁적인 입법에 속도가 붙어서 가시화된다면 예. 또 지지율은 상당히 또 회복이 되고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불변인 거죠? 네, 뭐 지금 뭐 당원들의 여론도 그렇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뭐 그거하고 지지도하고는 뭐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22대 국회가 제대로 된 개혁의 성과를 낳는다.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23일에 있을 전당대회의 경선 규칙을 국민의힘이 확정하면서 당권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웃기는 각본이지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반대를 하고 최고위에서 이거를 가결하고.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어대한,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이다. 아니면 원외한, 원외 인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쪽 분위기가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견제성 코멘트가 집중이 되는 것을 보면 역시나 한 전 위원장 이번 전당대회 키플레이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것도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주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네. 되고 난 뒤에 과제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원외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적합하느냐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현역 의원이 그 당의 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당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원내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은 원내 전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그 108석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맡는다고 해서 꼭 그 어드밴티지가 유의미하게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동력을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이 국회 상황, 여러 가지 또 용산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굉장히 난관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아니면 뭐가 더 어떻게 나빠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국민의힘이 현재 여러 가지 쇄신과 그 변화의 과제를 정식 지도부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원이 선출하지 않은 그 임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비대위 체제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그 새 지도부의 의사에 맞게 그 여러 가지 변화와 쇄신의 작업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은 그래도 이슈 파이팅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야당과 싸울 수 있다. 그것도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서 내놓거나 해서 그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서는 결국 원내에서 머릿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서 내놓고 그걸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발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실제로 당대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일정하게 호명을 받는 사람이 당의 수장이 되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심력이 잡힐 걸로 보여요. 지금은 그 당내에서 그런 구심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질서정연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반대로 뭐가 더 나빠질까요? 뭐가 우려스러울까요? 아니 우려스럽다기보다는 그러나 놓여 있는 과제들이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야당이 192석이나 되고 그다음에 총선 때만큼의 어떤 질서정연한 리더십이 잡히는 것이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고 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쉬운 과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발굴해서 내놓는 그런 차별화된 컨텐츠도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일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막강한 대선 주자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민주당도 역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막강한 대선 주자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제 각자 당 대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책임 정치에 좀 반하는 것이다. 반한다는 얘기는 반한다. 위배된다.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치른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개월 후에 전당대회에 나온다 하는 그 전례가 없죠. 아니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다른 경우기는 아니, 합니다만 대선에서 그러면 패배하고 바로 당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출마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또 비난했던 국힘은 또 그러면 내노란불 아닙니까? 그렇듯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도 맞지 않는 책임 정치에 좀 반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전례가 없는 그런 그 출마다 보고요. 특히 이 대권 주자들끼리 이렇게 여야가 대표로서 한다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대해 볼 만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를 하면 본인 정치하기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차별화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특검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여론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출마는 책임 정치에도 맞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분란과 갈등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대권 정치를 위해서 사사건건 야당과의 대립만 강조하다 보면 책임 있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등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신경전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싸울 것 같아요, 여야가. 글쎄요. 걱정 안 돼요. 오히려 더 통하려나?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재판을 계속 받으러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예. 싸울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설례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예, 홍준표 대표도 2017년에 대선 패배 후 한 달 만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뭐 몇 달 되지 않아서 당대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복귀가 빨라지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따르는 것이다. 예, 좋지 않은 트렌드는 안 닮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뭔가 좀 자숙의 시간이라는 용어 단어는 이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당원들이 평가할 일이고 또 국민이 평가할 일이니까 좀 보죠. 네, 오늘 준비한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